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정부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공과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는데요. 하지만 학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유감도 나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하루 뒤 정부가 고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고 정부가 닷새간의 장례 절차를 주관합니다.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결정한 셈인데 고인의 공과 과를 모두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고인에게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과 같은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장 결정은 났지만 논란과 반발은 진행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조기 개양과 분향소 설치 같은 국가장 절차를 따르지 않기로 했고 5월 단체는 학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레란 것은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두환이는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여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다며 국가장 반대 성명을 내놨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갈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 선고를 받은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는 어제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발의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방준환 기자입니다. 빈소가 마련된 뒤부터 조문객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 등이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과오들에 대해서 깊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하셨던 그 노력에 대해 기억하겠습니다.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등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강원 합동토론회를 마치고 저녁부터 차례로 조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빈소를 찾았습니다. 여러 의미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직선 대통령이었다는 차원에서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이정표를 남기신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추모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시대 소명을 완수한 분이라며 유족을 위로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고인이 북방정책과 경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재계 인사들도 속속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철원 전 장관 등 6공화국의 옛 정치인들도 대거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노소영 씨와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상주로 이름을 올렸지만 10여 분만 머물다 자리를 떴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아무쪼록 부디 명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의는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유력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늘 7박 9일 일정으로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현지 시간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합니다. 면담 후에는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2019년에 발생한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며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 차례로 접종이 끝났던 얀센 백신을 포함해서 백신별로 구체적인 추가 접종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현재 추가 접종 대상은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의료진, 75살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이 사용됩니다. 다음 달과 12월에 시행될 접종 계획은 오늘 발표되는데 한 차례로 접종이 끝났던 얀센 백신을 포함해 각 백신별로 세부적인 접종 시기와 대상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돌파 감염 사례는 지난달에만 7,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접종 완료자 10만 명 중 74명 정도가 추정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얀센 접종자가 10만 명당 26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얀센을 집중적으로 맞은 30대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얀센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으로 모더나 접종자의 경우 미국, 유럽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용량을 반으로 줄여 추가 접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 FDA 자문기구가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우리 방역당국은 현재로선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접종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2세 미만 어린이 접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국내의 연구 결과 국가별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당국은 고령층과 고위험군 외에 추가 접종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2,095명, 해외 유입 16명 등 모두 2,11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785명, 경기 707명, 인천 136명, 대구 106명 등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4,097만여 명이 맞춰 접종률 79.8%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3,697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72%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머크가 소득이 낮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특허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여 개국이 대상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미 특파원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머크가 이 약의 제조 특허권을 저소득 국가들에게 공유하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머크와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인 국제의약특허풀 MPP가 계약을 맺고 MPP가 다른 제약사들에게 복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특허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를 국제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는 한 로열티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저소득 국가와 중위소득 국가 105개국에 적용될 거라고 머크 측은 밝혔습니다. 머크사는 이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유럽의약품청은 판매 승인 신청의 토대가 될 동반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몰누피라비르 170만 세트를 선구매했는데 2번씩 5일간 복용하는 한 세트의 가격은 $700, 우리 돈 82만 원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원가가 $20도 채 되지 않는데 폭리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머크는 국가별로 소득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길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머크의 이번 자발적 계약은 각국 정부,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요구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특허 개방이 아닌 제한적 개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코로나19 의약품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꾸준히 주장해온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환자가 많은 중상위 소득 국가가 배제됐고 복제약 제조회사들과의 계약도 불평등하다며 실망을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요.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늑장 통보했다는 의혹을 새로 제기했는데 공수처는 부인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법원은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통화 녹취를 들며 손 검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손 검사는 본인까지 직접 나서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통상 업무 중 하나인 민원성 제보를 처리할 때 제보자에게 자료를 돌려주곤 하는데 그런 자료가 흘러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를 역공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부인했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걸 손 검사 측의 항의에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다라고 답하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동결했습니다. 이 돈이 곽 의원이 받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일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간에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금품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2015년 6월 곽 의원에게 뒷거래 제안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법적 분쟁과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청탁 등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곽 의원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급여 등을 주고 향후 사업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계좌를 동결하면서 곽 의원이 아들과 공모해 불법 재산을 얻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곽 의원 아들은 자신이 대장동 사업 부지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곽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곽 의원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 일정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측은 김 씨와 연락이 있었다는 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일해 대장동 사업과 전혀 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재판에 개입해서 헌법을 어겼다는 사유로 헌정사상 처음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가 오늘 가려지게 됩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 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기일을 엽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일하던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일본인 기자의 재판 등에 개입해 헌법을 어겼다는 사유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앞서 열린 세 차례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 부장이란 지위에서 소속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지시나 강요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선배 법관으로서 재판부에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임기 만료로 퇴직한 법관은 파면할 수 없는 만큼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탄핵 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선 1심과 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권한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밝혔고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대체로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피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율로 매수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27포인트 상승한 3030.76에
코스닥은 0.03포인트 내린 1008.9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으로 개별 종목 주가가 엇갈린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팔자에도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기아가 부진한 업황에도 3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하며 나흘 연속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에도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고 하나투어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이틀째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72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면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이 안전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후난성의 한 고층 아파트. 수십 미터 길이의 전선이 아파트 외벽을 따라 길게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충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전기자전거는 인구 4.4명당 한 대꼴인 3억 2천만 대나 운영되고 있어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충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소방당국 집계를 보면 올 7월까지 전기자전거로 인한 화재 사고는 6,40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80%가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城市政府的各个部门呢，大家应该有相应的配套的规章制度，包括的投入。这个地方呢，也不能完全依靠公司和企业的力量。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충전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전기자전거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는 곰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해 농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곰 몇 마리가 마을 밭까지 내려와 무엇인가를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설탕 원료인 비트를 먹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홋카이도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맘때면 해마다 곰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는데 특히 사료용 옥수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기르는 젖소 380마리를 먹이기 위해 목초와 옥수수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구마쿠라 씨도 피해 당사자입니다. 옥수수밭 주변에 전기 철책도 설치했지만 심할 때는 심은 옥수수의 70%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作っても熊にやら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非常に長年の悩みで電気の柵なんかも 고민 끝에 농업개량보급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3년 전부터 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수는 길이가 4m나 자라고 끝부분에 작은 열매가 열려 곰이 잘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 재배 기간을 포함해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대표 산인 킬리만자로의 상징 만년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급속히 녹고 있기 때문입니다. If the current trends continue, we won't see any glaciers in Africa in 2040s. 유엔은 기후변화로 10년 후에는 아프리카가 심각한 가뭄과 홍수 그리고 폭염 등 이상기후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현재 아프리카는 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지구촌의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Adapting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s costing African economies an average of 5% of their GDP.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아프리카는 앞으로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비하면 이 정도 비용은 적은 돈이지만 빈국이 질비한 아프리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센 강변에 자리한 케브렁리 박물관.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의 유물과 미술품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서부 국가 베냉에 특별 전시회가 열려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베냉에서 약탈했던 주요 미술품들을 본국으로 돌려주기로 해 반환 전 마지막 전시회를 하는 것입니다.
sont totalement atypiques dans l'histoire de l'art africain. Donc c'est des œuvres tout à fait exceptionnelles, déjà dans le domaine de l'histoire de l'art africain et encore plus dans l'histoire de l'art mondial. 왕의 동상을 비롯한 다양한 조각 작품들과 왕궁의 장식문, 그리고 왕좌 등 베냉의 주요 예술품 26점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Oui, toutes les pièces sont importantes, mais il y en avait qu'on n'a jamais vu. 케브렁리 박물관 측은 베냉 예술품들이 이제 베냉 국민 곁으로 돌아가게 됐고 이를 계기로 양국의 예술적 교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석탄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 석탄 저장 시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또 전력난에 석탄과 전력 수입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석탄 공급 부족과 탄소 배출 감축으로 빚어진 중국의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력난 타개책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석탄 생산량 확대에 이어 불법 석탄 저장시설 단속이란 또 다른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허가 없이 운영하는 불법 석탄 저장시설이 많다며 저장시설을 이용한 매점 매석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석탄 저장시설은 네이몽구와 산시성 등 3곳이 지목됐습니다. 督促企业守法合规经营，依法严厉打击哄抬价格、囤积居奇等违法违规行为。 전력난 속에 중국의 석탄과 전력 수입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외국에서 수입한 석탄은 3,200여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었습니다. 또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북한과 미얀마, 러시아에서 수입한 전력도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支持具备条件的优质产能煤矿释放先进产能，适度增加煤炭进口，有效补充国内供应。 현재 중국 발전의 70%가량은 석탄 화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중국은 화력 발전을 억제할 방침이어서 대체 에너지가 늘어날 때까지 전력 부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력난 등의 여파로 올해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4.9%,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4분기는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중국의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세계 3대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세계 엑스포, 즉 등록 박람회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최된 적이 없는데요. 정부와 부산시가 2030년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유치 경쟁이 시작된 두바이 세계 엑스포 현장을 김유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바이 세계 엑스포에 마련된 한국관, 최첨단 IT 기술과 K-팝 공연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하루 평균 관람객이 5,000명을 넘을 정도입니다. Son's our best player, so I like Son a lot, yeah. I have an interest in Korean culture. I really like Korean food, so I thought it'd be fun to watch more about this.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 곳곳에 부산 엑스포 홍보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주요 VIP들이 방문하는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원조를 받던 곳에서 세계 5위의 항만으로 거듭난 부산의 매력 알리기에 정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어떻게 개도국으로부터 지금 선진국의 수준까지 성장하였는지 이런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또 미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부산 엑스포 개최 효과는 개최 비용의 10배가 넘는 약 60조 원 규모, 5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30 세계 엑스포 유치 신청을 한 도시는 부산을 포함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이탈리아 로마 등 모두 4곳입니다. 경쟁 도시들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험난한 유치전이 예상됩니다. 개최지는 2023년 열리는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2030년 엑스포 유치권을 향한 각국의 경쟁은 이곳 두바이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꼼꼼한 유치 효과 분석, 이를 통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의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자율주행차는 기술 수준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고 보통 4단계부터 완전 자율차의 첫 단계로 불리는데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4단계 주행 실험이 실제 도로에서 처음 이뤄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도심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별도의 조작 없이도 운전대가 저절로 움직입니다. 우회전하기 전 보행자를 먼저 보내고 공사 구간이 보이면 서서히 피해갑니다. 공사 구간이라는 거를 환경에서 통신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미리 좀 피해야겠다. 불법 주정차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어린이를 횡단보도에서 맞닥뜨린 찰나. 차는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멈춥니다. 구급차가 급하게 뒤따라오자 차선을 옮겨 길을 터줍니다. 차량들은 이렇게 도로 곳곳에서 나오는 보행자와 장애물을 피하며 시속 50km 이내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신호등과 도로 CCTV 등에 탑재된 장비로부터 통신 정보를 받아 차량이 주변 환경을 인지해 운행하는 원리입니다. 통신만 원활하면 운전자 도움 없이도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국내 연구진이 2년여 동안 개발한 기술로 첫 도로주행에서 왕복 2km 구간을 무난히 달렸습니다. 우회전하게 되면 블랙아이스가 있습니다. 아니면 보행자가 있고 사고차가 있다 하는 그러한 정보를 주면서 차는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다만 야간이나 악천 후에서는 통신을 주고받을 수 없는 등 기술적 한계가 남으면서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접어들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 역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모두 거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장수가 영하 0.8도, 서울이 7.1도 등 어제보다 4도에서 8도 정도나 뚝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해 특히 내륙과 산지는 일교차가 무려 20도 이상이나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청주, 대전 20도, 광주가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제주 산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